제가 오늘 이야기할 부분이 그 환경권과 환경법에 의해 일반 이론과 관련된 부분인데, 다른 그 발표하시는 선생님들이랑 틀리게 뭐랄까 되게 좀 이렇게 이론적인 것 같고 좀 이렇게 딱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1시에 밥 먹고 딱 그 졸기 좋은 쉬운 그런 시간과 분위기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원래는 이 강의를 하려면 지난주에 이제 첫 시간에 하는 게 사실 제일 적절한 이제 타임이었는데, 어떻게 이제 스케줄을 조절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늘 이렇게 또 1시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들으시면서 이게 대강 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뜬구름처럼 왜냐하면 이렇게 토양이나 폐기물 해서 이제 다음 선생님들이 이제 얘기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면 구체적인 어떤 케이스를 잡아서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을 내렸고, 만약에 우리가 활동가로서 대응을 할 때 이러한 법적 지식들을 갖고 대응하면 좋겠다라는 게 탁 떨어지는데, 이게 모든 국민은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거 갖고 이제 문제를 이제 풀어나가야 되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렇게 약간은 이제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 우리가 자료집을 보면 49페이지에 오늘 제가 할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다른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딱 이제 PPT 딱 띄워놓고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전 시간에 하시는 교수님은 막 지도도 막 나오고 너무너무 재밌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제 강의하려고 보니까 깨알 같은 글씨로 뭐 환경권이 어떻고 법적 성질이 어떻고 이야기부터 나오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 이게 주로 그 이제 녹색 법률 센터하고 이제 법적인 테마를 갖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환경 문제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자기가 지금 뭐 사업을 하거나 또는 뭐 할 때 대금을 이제 물건을 이제 넣었는데 돈을 안 줘요. 그럼 기본적으로 당연히 내가 받아야 할 돈을 못 받으니까 이걸 어떻게 받지? 그래서 저도 이제 법대에 있다 보니까 주변에서 종종 이제 그런 이제 질문이 와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딱 두 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가서 멱살 붙들고 내놔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법적인 그 조치를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멀고도 먼, 그죠? 여러 가지 자료로서부터 특히 뭐 임대차 뭐 이렇게 뭐 돈을 주고받고 할 때 단 둘이서 뭐 주고받고 했다. 법원에 가서 판사님한테 저 사람이 지금 1,000만 원 빌려갔는데 안 준다, 받게 해달라. 근데 이 사람은 아니 나 저기 빌려간 바 없다, 또는 500만 원 미리 갚았다, 뭐 등등 이렇게 나오면 정말 복잡해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환경법 분야도 이제 어떻게 보면 똑같아요. 그런 환경상의 어떤 분쟁 또는 문제를 이제 법적으로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이제 시도니까,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오염물질을 배출한 공장 앞에 가서 피켓 시위를 하면서 막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것은 사실 한계가 있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활동가로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이렇게 좀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제 법적인 그런 것이 부장이 되어야 하는데, 일반 손해배상 또는 이제 금전 또는 임대차 요 부분과 환경 쪽에서의 그 어떤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그 일반적인 구조는 거의 비슷한데, 다만 환경 분야이기 때문에 좀 특별한 그러한 어떤 법 이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소송에 임하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대책을 논의할 때 그러한 특질들을 좀 이해하고 접근을 하면,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제 토양 폐기물 이것을 들을 때도 소위 그 개별 법률들 위에 소위 뭐 어떤 헌법적인 내용 어쩌고 얘기하는데 요 기본적인 내용과 그 취지와 뭐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그 개별 법률들을 그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저게 또 무슨 이야기지?
뭐 약간 이제 또 이렇게 감이 좀 안 잡히는 수도 있는데, 지금 그 자료 49페이지에 보면 환경권 해갖고, 일단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7째 줄 보면, 우리 이제 35조의 1항과 2항에 그 헌법상의 그 환경권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럼 이제 1항을 잠깐 볼게요. 자, 뭐라고 우리 헌법에 되어 있냐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보통 이 부분을 환경권이다 이야기를 해요. 우리 이제 이분은 정말 그 학구적인 그 자세가 되는데, 딱 밑줄을 쫙 치면서, 그쵸? 거기다가 화살표 쭉 해갖고 환경권 이렇게 써주세요. 그게 이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이게 이제 소위 이제 환경권이라고 하는 것인데, 참 포괄적이고 참 추상적이고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법적 피해를 입었을 때 도대체 환경권이라고, 헌법이라고 하는 최고 규범에 들어가 있는 그 환경권, 이게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이제 보통 법학자들도 고민을 하게 되는데, 보통 법 이론적으로 요 기본권의 어떤 그 법적 뭐 효력과 관련돼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헌법상의 그 기본권 조항이 이게 정말 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효력을 갖는지, 단지 이렇게 추상적인 효력을 갖는지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 이제 헌법상의 이 환경권 조항은 추상적인 권리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이게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환경권이 이게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환경권이 직접적인 그 효력을 갖는지, 아니면 뭐 단지 추상적 효력을 갖는지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환경상의 그 침해를 입었을 때 이 헌법 이제 35조 조항을 근거로 해서 직접 나의 어떤 그 권리를 구제해 주십시오라고 그 과연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이 있겠느냐와 이제 연결이 돼요. 그러면 우리 보통 뭐 어디 이제 공단이 있고, 여기서 이제 뭐 우폐수가 흘러서 지역 주민들이 이제 서서히 시름시름 이제 알면서 막 피부병도 생기고, 그다음에 뭐 뿌리 뭐 세개인 송아지가 막 태어나고, 뭔가 이제 이 지역의 뭐 토양이나 지하수 이런 데 오염이 되면서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뭔가 대책을 이제 세우려고 하잖아요. 그럼 보통 이제 오늘날은 이때 뭐 지역 시민단체라든가 또는 우리 활동가들이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 가서 이제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그럼 이제 법적인 그 대응도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소송을 이제 제기를 해보면 대부분 민사상의 이제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이제 그 길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그 공단의 그 많은 기업들 중에 어느 기업, 그 다음에 그 기업에서 어떤 물질이 흘러나왔고, 그것이 이 피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지서부터 소송을 진행하면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무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엄청 어려워요.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정보는 기업 측이 갖고 안 내주니까. 또 정보 공개 청구를 한다 하더라도 다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정말 딱 그때 우리 헌법에 정말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 속에서 살 권리가 있다고 하고, 헌법의 그 조항을 근거로 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공단 A는 B에게 금 1,000만 원을 지급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그 결정을 받아낼 수 있다면 환경 보호에 정말 크나큰 힘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한 어떤 그 논리로서 환경권 조항에 대해 직접적인 어떤 효력을 인정하자라고 하는 주장들이 있게 돼요. 대표적인 게 이런 직접적 효력과 관련 대표적인 게 우리 헌법 10조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가장 정말 핵심 중의 핵심, 모든 그 조항들은 바로 이 10조를 위해서 존재하는데, 이 아래 조항에 11조에 평등권이라고 하는 조항이 나와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이제 판례를 통해서 직접적인 효력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응? 이제 좀 오래됐는데 1998년, 9년 그때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은 공무원 시험 볼 때 가산점을 줬어요. 뭔가 국가를 위해서 이제 남자분들은 이제 군대 갔다 오면 그 고생한 기억들이 막 나잖아요. 한 게 축구하는 거랑 삽질한 거밖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군대를 갔다 온 남성에게는 가산점을 주자.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을 볼 때. 그래갖고 이제 법에 그 근거 규정을 넣었는데, 그 당시 이제 2대 여학생들 1,900 몇 명이랑,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성들 해갖고,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남자와 공무원 이제 그 공직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느냐. 근거가 있으면 되라. 그리고 우리 헌법에 보면, 남자, 여자, 신분, 종교 등에 따라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딱 그거 추상적인 이제 한 줄인 거예요. 이 헌법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 헌법 조항을 근거로 해서 이 헌법상의 11조에서 정하고 있는 인간의 권리를 침해한다. 해갖고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러면 보통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 때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가 침해됐는지를 확인을 하고, 좀 울렸나요? 확인을 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권리 구제를 해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근거로 들었던 게 바로 헌법 11조 평등권 조항이 있어요. 이것은 다른 거 따질 필요도 없이 우리 최고 규범인 헌법에서 차별 대우하지 말라고 했는데 차별 대우한 그러한 전형적인 케이스다. 라고 해갖고 그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그 법률을 이제 위헌이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이제 그것이 제도가 이제 없어졌던 거죠. 뭐 어쨌든 그 당시 이제 막 남자들이 막 그 헌재 홈페이지에 막 엄청 그냥 막 글을 올리고 그랬어요. 도대체 이 군대 갔다 온 남자들에게 주는 아주 유일한 혜택이었는데 그러한 논리로 우리 헌법 35조에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 최고 규범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걸 딱 갖고 우리 나의 환경권이 침해당했다, 구제해달라 라고 하는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라고 한다면 환경 구제라는 측면에서는 아주 획기적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 법원에서는 이 환경권의 어떤 그 성질을 어떻게 보냐면 49페이지 환경권의 그 법적 성질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셋째 줄에 보면 자, 판례는 헌법상의 기본권인 환경권을 구체적인 권리는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역시 밑줄을 쭉 주시는군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역시 공부할 그 자세가 되셨어요.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환경권이 보다 구체화 되려면 이 법률에 그 내용을 구체화하는 뭐 주체, 대상, 내용, 행사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립되어야만 그 내용을 환경권에 관한 내용을 보호해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51페이지에 보면 환경권의 사건성 인정 여부라고 하는 것이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환경권의 그 사건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우리가 보통 뭐 공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사법이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요 공법, 뭐 공익, 요거는 이제 소위 헌법, 뭐 행정법,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법이라고 그래요. 사법은 그러니까 민법이 이제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환경권이 어떤 이제 적극적인 어떠한 권리성 말고 소극적인 어떤 권리치입니까? 국가가 직접적으로 국민에게 어떤 그 환경상의 위해를 발생시켜 갖고 피해를 입혔을 때는 국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주장할 수 있다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과 개인 사이, 여기 이제 A 기업 또는 A 공단, 그 다음에 인근 주민 사이에 환경상의 피해가 일어나서 권리 구제를 이야기를 할 때 아까 예로 든 케이스처럼 이렇게 헌법 조항을 근거로 해서 구제를 해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사인이 하나의 사건, 개인적인 권리로서 환경권을 주장할 수 있겠느냐. 안 된다. 그게 법원의 입장이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오늘날 환경 문제 정말 중요하다고 모든 국민이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환경 피해는 분명히 많이 발생을 하고, 그러면 법원이 일정한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법원에서도 이런 환경 사건이 오게 되면 뭔가 적극적으로 판단을 하려고 노력은 해요. 그리고 법원에도 이제 환경 전담부가 있게 되고. 그래서 그런데 어떠한 그 법리를 갖고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냐면 헌법이 아니라 이 민법 조항을 갖고 이제 해결을 하는 이제 입장을 보이는 거죠. 아마도 요거는 앞부분에 아까 잠깐 자료를 보니까 뭐 손해배상 뭐 등등등 해갖고 들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배 변호사님이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겠죠. 네. 그래서 헌법 조항이 아니라 민법의 뭐 소유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의 침해다라고 해갖고 이제 손해배상을 받아들여주는 거죠. 그래서 보통 환경권의 사건성과 관련돼서 항상 이야기가 되어지는 게 부산대 사건이라고 하는 케이스가 이제 항상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여기 부산대학교가 있고 요 길 하나로 여기 이제 아파트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파트가 건설 막 되고 있는데 부산대 측에서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내용은 이제 부산대에서 뭐 이 옆에 있는 건물에 여러 가지 이제 공대 쪽인데 뭐 기기를 작동하는 데 있어서 뭐 이렇게 방해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 환경이라든가 조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침해된다 라고 해갖고 이제 소송을 이제 제기를 했는데, 요때 환경권이 침해된다, 부산대 환경권이 침해된다라고 하는 주장도 같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환경권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갖다 쓸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라고 이제 명시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요 판결이 법원이 환경권을 어떻게 보느냐를 말할 때 항상 예를 드는 리딩 케이스고, 요때 이제 요 부산대의 소유권에 근거해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 옆에서 고층 건물을 짓는 것이 부산대가 소유권에 근거해서 주장할 수 있는 어떤 방해 배제라든가 여러 가지 권리 침해에 근거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일단 저는 이제 직접 현장 가보진 않았는데, 그래서 이게 진짜 부산대 측의 여러 가지 교육 환경 등등을 좀 이렇게 문제를 야기할 만해서 법원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나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강의 시간에 이제 항상, 왜냐면 환경권을 이야기할 때 학생들한테 법원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부산대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수업을 하는데 그때 마침 부산대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막 이제 저는 문어를 막 이렇게 그동안 봤으니까, 교수님, 제가 그 옆에 있는 그 아파트에다 한번 올라가 봤는데, 글쎄요, 환경 침해인지는 잘 모르겠던데요. 법원에서 왜 그렇게 판단을 했을까요? 완전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게 나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법원에서 뭔가 환경권 침해다라고 하는 그 소송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자 좀 이렇게 생각을 갖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쨌든 좀 약간 어색해요. 그러니까 일정 거리에 도로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떨어져 있는 부산대의 소유권을 이게 침해를 한 것인지, 보통 민법에 보면 소유권이 미치는 그 범위가 일정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지하, 지상으로 본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소유권에 근거해서 이러한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또는 요 부산대 사건의 그 원심인 이제 고등법원 이제 판례에 있어서는 이렇게 환경상의 침해를 주장할 때 이제 그 지역 강원대 구성원의 뭐 인격권이 침해됐다. 뭐 이런 이제 논리도 이제 피고 있는 거고요. 그러나 현재 그 우리 그 법원의 확고한 입장은 이렇게 환경권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법적인 구제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명시적인 입장인 거죠. 그런데 몇 년 전 판례 중에 그 음성 지역에 그 이제 광업권을 갖고 있는 회사가 이제 금강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제 채광을 하기 위해서 땅을 파는 이제 그 과정에서 또 이제 그 소송이 제기가 되는데 이때 이제 판결문을 보면 소유권 및 환경권을 이제 침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 판례를 놓고 이제 보통 이제 해석상 야 이거 우리 대법원이 환경권에 관해서 왜냐하면 판결문에 명시적으로 환경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소유권 및 환경권에 근거해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판결이 하나 있어서 그래서 이제 혹자는 야 이게 우리 대법원이 환경권에 관해서 뭔가 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관심을 좀 보이고 있는 판례가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해석하기도 하죠. 그런데 헌법상의 이 환경권을 보통 우리가 추상적 일반적인 환경권이라고 한다면 우리 주변에 이제 개별적 환경권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넓게 보면 환경에 관한 권리인데 이게 이제 추상적인 어떤 권리 침해가 아니라 구체적인 권리 침해로 인정받는 그것이 이제 대표적인 게 일조 침해예요. 그러니까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쾌적하고 건강한 어떤 그 환경에 살 수 있는 권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직접 일조 침해 그 자체 갖고 뭐 방해배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청구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그 구체적인 그 권리성을 이제 인정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52페이지에 보시면 뭐 개별 환경권 해갖고 그 일조권이랑 조망권이라고 하는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조권도 과거 한 80년대, 뭐 90년대 초 이때까지만 해도 내가 햇빛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해서 법원에 어떤 권리 구제를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뭔가 권리 침해가 됐다 안 됐다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어떤 기준들이 하나둘씩 마련되다 보니까 그 일조가 침해되면 지금은 갑자기 그동안 햇빛이 들어왔는데 안 들어온다. 이게 사람이 진짜 우울해지죠. 뭐 곰팡이 막 들고, 뭔가 이게 한 개인의 직접적인 구체적인 권리를 침해받는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상황이 되잖아요. 그런데 법원에서 이것을 권리 침해라고 인정하기 위해선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겠죠. 그 객관적인 기준이라고 세운 것이 예전에 이제 그 고등법원에서 이야기한 판례가 이제 하나의 그 기준으로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그 53페이지의 그 세 번째 단락을 보시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경인 지역에 있어서의 그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동지를 기준으로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사이에 이 6시간 중 1조 시간이 연속해서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그 다음에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총 8시간 중에 어쨌든 통틀어서 4시간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이것은 이제 일조 침해가 아니고 수인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이제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되면 나의 그 햇빛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건물이 지금 올라가고 있으면 공사를 중지시켜 달라. 그 다음에 건물이 다 들어섰으면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1조 사건은 하나의 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권리성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햇빛을 받을 권리 이게 구체적인 권리일까?
법적으로 어떻게 구제해주지? 뭐 이런 이야기가 되어지다가 계속 소송이 올라가고 하급심에서는 인정하고 원심에서 상급심에 올라서 깨져서 다시 와서 근데 하급심에서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실제적으로 하나의 구체적인 어떤 권리 침해로 이제 느끼고 인정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된 거죠. 이렇게 그런데 그러한 이제 과도기에 있는 게 조망에 관한 권리예요. 여기 조망권이라고 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햇빛을 받는 권리가 침해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햇빛은 들어와요. 그런데 그동안 정말 아름다운 어떤 이 풍경, 뭐 이러한 것들이 앞에 건물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어떤 구체적인 어떤 권리 침해가 있을까? 그리고 이것을 법원에서 어떻게 보는지. 이가 이제 설명이 되어지는데, 보통 이제 조망과 관련돼서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이야기가 되어지는 게 54페이지를 보시면 조망권 해갖고 이 조망과 관련돼서는 열린 공간을 향유할 수 있는 이익으로 해서 조망, 그 다음에 아름다운 경관을 향유할 수 있는 이익으로 해서 조망으로 나눠서 우리가 지금 이제 봐요. 그러면 열린 공간을 향유할 수 있는 이익으로서의 조망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오늘 천공 조망권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조망권 이 침해 자체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권리성이 인정이 안 되고 그것이 침해됐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를 해도 권리 구제를 받지 못했는데 이렇게 고층 건물, 오늘날은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고층화되다 보니까 이게 일조가 침해되는 건 아닌데 소위 하늘을 볼 수 있는 개방감의 상실. 그동안 하늘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옆에 너무 고층 건물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너무 좁게 보이고 그것이 여러 가지 뭐 심리적인, 정신적인 어떤 영향도 미치고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 일정한 경우에는 천공 조망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례들이 이제 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아름다운 경관을 볼 수 있는 조망에 관한 부분이에요.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한강변에 가면 보면 뭐 저기 동부 이천동이나 뭐 한남동 이런 데 보면 하나의 아파트 단지인데 같은 아파트 단지인데 한강이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뭐 한 억 단위로 이렇게 매매가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한강이 보이기 때문에 뭐 1억 더 주고 그 아파트에 들어섰는데 그 앞에 이제 건물이 올라서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한강이 안 보이는, 한강 조망이 이제 안 보이는 상태가 됐을 때 이때 내가 한강을 볼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느냐가 이제 그 조망권과 관련돼서 이야기가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판례 입장을 보면 아까 이제 환경권처럼 딱 대법원은 아직까지 아름다운 경관을 볼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케이스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올라가면 이건 이제 추상적인 권리이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하급심에서는 소위 이제 1심, 2심에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경관을 볼 수 있는 권리를 하나 이제 구체적인 권리로 인정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이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경관에 관한 이익도 하나의 어떤 구체적인 어떤 권리성을 이제 인정받고 있는데, 그 케이스로 보통 이야기를 이제 항상 하는 것이 55페이지에 아래 이제 각주를 보시면 뭐 여러 사례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55페이지에 각주 한 중간쯤 보면 이제 흑석동 오륜빌라 사건이라고 해서 이제 예를 들어 놓은 게 있어요. 요게 이제 조망권의 조망이익, 아름다운 경관을 바라볼 수 있는 이익에 관한 어떤 법적인 어떤 하나의 기준을 이제 이야기를 거기서 구체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흑석동 그쪽에 가면 이 사건이 일어난 그 지역을 가게 되면 이렇게 이제 산지가 있고, 요게 이제 아파트들이 이제 그 개인 주택들, 연립 주택들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한강이에요. 이제 한강이 이제 보이는 이제 상황이에요. 그런데 요 앞 부지에 이제 10층 이상의 이제 건물이 이제 들어서기 위해서 공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쪽에 살고 있는 오륜 빌라에 살고 있는 주민과 요 주변에 있는 이제 단독주택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를 한 거죠. 그래서 소송을 제기를 하려면 나의 어떤 권리가 침해되는지를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한강을 바라볼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침해되는 권리가 구체적인 권리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이제 논거들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조망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권리가 아니다. 따라서 조망권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한 그 대법원 판례들 보면 그거 말고 대강 뭐 환경권은 이런 거고 뭐 일반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판결문을 보면. 그럼 거기 보면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조망의 이익이 구체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판시한 부분이 있어요.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54페이지에 그 아래서 넷째 줄 보시면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 이익이 사회 통념상 독자적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때는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하급심 판례에서는 이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케이스는 사회적으로 사회 통념상 독자적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의 중요성을 갖는 케이스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논거들은 뭐냐면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들어온 게 한 뭐 20, 30년 다 됐고, 그 다음에 여기도 교통도 좀 약간 불편한 지역이고, 그리고 이 집들이 보통 이제 집을 지면 이제 보통 남향이라고 해서 남쪽으로 다 창을 내는데 대부분 이제 북쪽으로 다 창을 낸 거예요. 그 이유는 오로지 한강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 교통이 불편하고 한 이 지역으로 들어와서 그렇게 한강 조망을 보면서 20, 30년 동안 이제 온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건물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그 한강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이익이 침해될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고, 그래서 요 이제 하급심에서는 이 사람들이 그동안 누리고 있었던 이익이 사회통념상 아주 중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그런 부분이다라고 해갖고 공사 중지 가처분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공사가 이제 중지가 됐고, 그래서 이제 다음 이제 소송으로 이제 넘어가는 이제 그 과정에서 이게 이제 대법원까지 올라갔으면 이제 뭐 어떻게 판단했을지 또 이제 재미있었을 텐데, 둘이 이제 합의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층수도 이제 이렇게 제한을 하고, 그리고 이쪽 사람들도 어느 정도 이제 볼 수 있는 정도로 이제 이렇게 합의를 본 건데, 이러한 케이스들을 보면 아마도 이러한 얘가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기존의 어떤 그 입장과는 또 다른 이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거라는 이제 생각을 해봐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환경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35조 환경권 되게 추상적인 권리고 환경상의 어떤 권리가 침해됐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개별적인 환경권으로서 1조 조망을 이야기하는데 1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법원에서 뭐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갖고 기본적인 권리 침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만한 어떤 그 기준을 세워서 판결을 하고 있고, 이건 이제 어떤 구체적인 어떤 권리성을 인정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망도 쪽에서 천공 조망권 같은 경우에는 점점 구체적인 권리성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관의 이익, 경관 조망은 아직까지 추상적인 권리라고 보는데 하급심에선 이것도 구체적인 권리로 보고 이제 판단하는 케이스들이 들어가고 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기본적으로 우리 이제 환경권에 관한 이제 환경권 하면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내용들이에요. 환경권의 효력이라든가 뭐 관련돼서. 그러나 이론적으로 뭐 이것이 헌법의 기본권의 하나고, 그 내용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왜 우리나라는 환경권 조항이 기본권 조항에 들어갔고, 예를 들면 우리 헌법을 보면 제 1장이 소위 이제 총강이라고 해갖고, 뭐 대한민국의 어떤 그 구조라든가 틀에 관한 국민주권 원리라든가 또는 뭐 문화 국가 원리라든가 하나의 이제 국가 원리,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제 2장이 이제 국민의 권리와 의무 해갖고 기본권에 관한 이제 조항들인데, 아까 이야기한 뭐 평등권이라든가 이런 쪼르륵 이제 나오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기본권 조항이 35조 해갖고 제 2장에 해당이 되는 국민의 어떤 권리, 하나의 권리다라고 해서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국민의 어떤 기본적인 권리면 국가가 보호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보호도 못 해주면서 왜 여기다 집어넣어갖고 뭐 권리가 이러니 저러니 이런 논쟁을 일으키느냐.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이 논쟁을 한 20-30년 동안 벌린 거예요. 환경에 관한 권리가 정말 중요한데 그럼 이거를 법적으로 어떻게 규율을 할 거냐. 만약에 국민의 권리라고 딱 넣는데 이것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더 소비적인 어떤 그 논쟁만 있을 거 아니냐 해갖고, 독일은 소위 그 1장이라고 해서 이제 국가의 어떤 책무 뭐 이런 그 국가 기본 원리에 관한 그 장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환경보호라고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로 돼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최고 규범에서 국가는 너네는 어쨌든 환경보호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 입법도 만들고 정책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많은 어떤 그 환경 입법들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정책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는 이제 환경부 장관이 이제 어떤 부총리급 정도 되는 그런 이제 지위를 받게 되는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쨌든 이제 기본권 조항에 들어가서 그 실효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또 바꿔서 이야기하면 어쨌든 이왕 들어간 거, 그러니까 들어간 곳은 이제 이것이 그 전두환 이제 들어서면서 군부 정권이 들어서면서 헌법을 새로 만들 때 이제 그 정권을 잡은 군인들이 이제 학자들 모아놓고 어쨌든 보기에 제일 그렇다하게 선진 헌법을 일단 만들어 놔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환경에 관한 권리 이거 그렇죠? 선진국에서 이제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니까 자꾸 일단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구체적인 검토 없이 이제 그렇게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뭐 그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 지금 우리가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환경 어떤 보호라는 측면에 있어서 좀 큰 역할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어떤 환경 침해가 있을 때 환경권을 보호하라. 우리 헌법에서 환경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는 뭐 하느냐? 이러한 이야기를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어떤 토대가 된 거죠. 우리가 이제 법치주의 국가라고 할 때, 그래서 어떤 환경 운동을 함에 있어서 어떤 법적인 접근을 할 때도 항상 이렇게 우리 헌법에 환경권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내용은 그다음에 뭐 이러이러한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이렇게 알고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야기 좀 했어요. 역시나 뭐 좀 이게 무슨 이야기지?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이 들죠. 또 하나 역시나 이게 무슨 이야기지? 하는 부분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환경법의 기본 원리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보통 이제 환경권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도출되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55페이지에 보면 환경법의 기본 원칙 해갖고 예방의 원칙, 원인자 책임의 원칙, 뭐 협동의 원칙, 뭐 지속가능 개발의 원칙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기본 원칙이 법적으로 왜 중요하느냐를 이야기를 할 때 보통 우리가 이제 원리라는 말도 쓰기도 하고 원칙이라고 하는 말도 쓰는데 보통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구체화된 거예요. 그리고 뭔가 효력을 좀 더 부여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원칙이 하나 정해지면 입법자나 또는 정부 부처나 또는 뭐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에게 일정한 방향을 제시하고 해석이 지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또는 환경법을 만들 때 그거를 집행할 때 해석할 때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딱 미리 정해두는 거죠. 환경법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 독일 이야기 잠깐 했는데 환경권을 어디다 넣을 것인지를 이렇게 오랫동안 논의한 것과 함께 우리 그 독일에서는 환경법을 만들고 정책을 위반하고 그것을 집행할 때 어떠한 기준에 따를 것인지를 원칙을 정해놓고 나가자 해갖고 이것도 한 30년간 사회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요. 자, 그 사람들은 그래갖고 세 가지를 뽑아낸 게 바로 예방의 원칙, 그 다음에 원인자 책임의 원칙, 협동의 원칙 3대 원칙을 뽑아내요. 그리고 이것에 입각해서 환경법률들과 정책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환경법의 기본 원칙 중에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이야기를 했던 게 예방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뭐 간단하게 보잖아요. 예방. 어떤 환경 침해가 있기 전에 미리 그걸 사전에 막자. 이것을 환경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정해놓는 거예요. 만약에 원칙을 이렇게 정해두면, 자, 법을 만들 때 어떠한 뭐 개발이나 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환경 어떤 그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법률 내용을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정책을 만들 때도 이렇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교재에도 있던데, 소위 그 환경 영향 평가라는 부분이 요 예방의 원칙을 실현하는 가장 핵심적인 그 제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법률도 환경영향평가법이 매우 환경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법이 되는 것이고, 왜? 원칙을 따질 때 환경법 영역에 있어서는 예방의 원칙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예방의 원칙이 오랫동안 이제 그 환경 뭐 입법이나 정책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이 됐다. 그런데 오늘날은 요 예방의 원칙과 같이 이제 이야기 되어지는 것이 뭐 사전 배려 원칙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56페이지에 보면 그 사전 배려의 원칙 해갖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기존에 우리가 예방의 원칙이라고 해서 뭐 말하는 것은 뭐 영어로 이제 보통 이제 preventive principle이라고 하는 이제 부분인데, 이것은 이제 precautionary라고 하는 말로 표현이 되어져요. 뭐냐면 기존에 이야기했던 예방의 원칙은 보통 이렇게 어떤 확실한 위험에 대한 어떤 대응 방식인 거고, 이 사전 배려라고 하는 것은 잠재적 위험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과학적 불확실성,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카드뮴이 뭐 몇 ppm 이상 든 뭐 어떤 오염물질 배출을 되면 생태계 악영을 준다. 이건 뭐 과학적으로도 이렇게 다 입증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은 배출이 되면 확실하게 피해를 준다라는 걸 알아요. 확실한 위험해요. 이러한 부분들은 법이 예를 들면 뭐 배출 시설이라든가 방지 시설의 기준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배출 허용 기준 정해놓고, 초과했을 때는 제재를 가하고, 뭐 조업 중지시키고, 뭐 사업장을 폐쇄하고 하는 조치들을 이제 넣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대기법이나 수질법 이런데, 이것은 뭔가 확실한 위험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예방의 원칙에 의한 어떤 그 대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질법, 대기법, 폐기물법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확실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틀을 이제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인데, 요 잠재적인 위험 또는 어떤 과학적으로 그것이 위험한지 위험하지 않은지 불확실한 그런 영역들이 오늘날 현대 사회에 있어서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나타나고 있죠. 보통 이제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구제역이라든가 또는 뭐 조류 독감 문제 또는 이제 뭐 GMO 문제, 이런 것들이 소위 이렇게 잠재적 어떤 위험의 영역에 이제 포함이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유전자를 조작한 어떤 농산물이 인간에게 악영향을 주는지 주지 않는지 지금 뭐 계속 논란이 있잖아요. 우리 뭐 활동가들 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이거는 뭐 악영향이 있을 거다, 우리 이제 안 먹으려고 하고, 그런데 소위 뭐 산업계 또는 이제 산업자본주의를 맹신하는 이쪽에서는 이거 입증해봐라 과학적으로. 그래서 뭐 다국적 기업 같은 게 계속 생산을 해서 팔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가락 안에 드는 이제 GMO 수입국이고요. 이러한 경우에 자, 예방의 원칙에 입각해서 어떤 위험이 발생한 부분이다 그럼 국가가 개입을 해요, 미리. 그런데 이렇게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 불확실한 영역에서도 국가가 개입할 수 있겠느냐? 국가가 개입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강제력을 부여하고 상대방 뭐 일반 국민들의 어떤 뭐 재산권 침해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확실한 요건 하에 이제 해야 된다라고 보통 이야기가 되어져. 어느 정도 법적으로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또는 뭐 가축 전염병 예방법 같은데 살처분 근거 규정이 들어간 이유가 이렇게 뭔가 과학적으로 불확실하지만 잠재적인 어떤 위험 부분이지만 국가가 개입할 수 있다. 그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 이제 소위 이제 사전 배려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의 이제 어떤 원칙, 법원칙으로 인정이 되면 국가가 이런 이제 입법이라든가 정책을 마련해서 이제 개입을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예방의 원칙, 사전 배려 원칙을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환경 입법 같은 것들을 이제 환경 정책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요 대표적인 게 이제 유해화 화학 물질 관리, 화학 물질 관리가 바로 사전 배려 영역에 드는 이제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환경법에서 예방의 원칙 그리고 사전 배려 원칙은 매우 중요한 원칙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주요 원칙으로 이야기가 되어지는 게 원인자 책임의 원칙인데, 이건 아주 실질적인 실용적인 원칙인 거예요. 뭐냐면 어떤 환경 피해가 발생을 했을 때 그 복원 내지는 그 구제의 비용을 누가 될 거냐? 뭐 여러 가지 A, B, C가 이제 있으면 누가 될 거냐가 이제 핵심적인 내용인데, 보통은 직접적으로 환경 피해를 유발시킨 사람이 그 비용의 어떤 책임을 지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분명히 심각한 환경 피해가 발생을 했고, 그런데 책임을 물려고 보니까 이미 도산에서 먹거나 원인자를 찾을 수 없거나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이때 이제 누구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인지가 이제 입법 또는 정책적으로 좀 논란이 좀 문제가 좀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 이 오염자를 확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영역도 분명히 이제 있어서 환경 피해가 점점 이제 심각해지다 보니까 이게 원인자를 이렇게 조금씩 이제 넓히는 그러한 이제 영역도 있게 돼요. 그래서 57페이지에 보면 몇 가지 예를 들어 놓고 있는데, 한 넷째 줄 보면 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어떤 법률 상의 뭐 재활용 의무 생산자라든가, 그 다음에 폐기물 관리법상의 폐기물 처리 조치 명령 대상자, 토양법상의 정화 책임자,
이 어쨌든 두 내용이 곧 오후에 쭉 이루어진 폐기물법이나 토양법에 아마도 이야기가 되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중요한 이제 내용이니까. 뭐냐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 폐기물법상의 폐기물 처리의 그 조치 명령 대상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폐기물의 불법 처리 케이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폐기물 업자가 처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늦은 밤에 야산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버리고 이제 튀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그 폐기물을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냥 놔둬버리면 토양도 오염이 되고 지하수도 오염이 되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뭐 국가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그 직접 거기다 버리고 튄 그 사람을 잡아서 너가 치워라 하면 좋겠는데 이 사람을 못 잡을 수도 있고 보통은 이제 처리업자들 같은 경우 영세업자들이 많다 보니까 책임을 물려고 보니까 이제 폐업하고 없는 그런 경우에 그러면 이제 이 법에 보면 그 폐기물을 이렇게 맡긴 사람 있죠. 공장 배출자 일정한 경우에 그 업자가 제대로 능력이 있는지 확인을 안 하고 뭐 이렇게 폐기물 처리를 위탁했다고 하거나 그 배출자나 그 다음에 일정하게 그 땅의 소유자 있죠. 무한정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경우에 그 땅의 소유자 너도 이거 네가 치워라 라고 이제 법에서 이제 인정을 하는 거죠. 결국 땅 경우에 따라서는 배출자나 토지 소유자는 억울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으면 모든 국민 세금으로 치워야 되니까 모든 국민이 그것을 이제 부담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양법상의 이제 정화 책임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직접 그 토양 오염을 유발한 자 이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책임 능력이 없을 때는 그 땅을 뭐 양도한 사람이라든가 또 시설을 뭐 이렇게 운영 점유한자라든가 뭐 이렇게 좀 그 원인자를 이렇게 넓히는 입법을 이제 갖고 가는 것은 뭔가 그 오늘날의 그 환경 피해라고 하는 것이 직접 유발한 자만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공공 영역에서 좀 해결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따라서 원인자를 좀 넓히고 그 다음에 일정한 이제 기금을 만들고 해서 그것으로서 이제 환경 문제를 좀 해결하는 그러한 어떤 그 추세가 이제 보통 이제 입법에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데 그것의 한 예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환경법이 원인자 책임의 원칙을 인정을 이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협동의 원칙이라고 하는 부분도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보통 이제 그 환경법 영역에 있어서는 소위 이제 집행결함이 크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집행결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환경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단속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거나 또는 단속할 만한 뭐 인원이나 장비가 없거나 하는 경우가 이제 많은 거예요. 따라서 이게 국가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는 영역이 매우 이제 적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특수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국가의 어떤 직접적인 규제, 요것으로 인해서 요것으로 환경상의 어떤 환경 목적을 달성하기 쉽지 않다. 왜냐하면 국가가 직접 개입해갖고 효과를 봤다면 환경 상태가 계속 좋아져야 되는데 점점 우리가 이제 환경의 어떤 그 질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건 예로 뭐 그 법률을 따라야 하는 사람이 이제 10명이 있다. 그럼 실제로 국가가 이 사람들이 어떤 환경 문제를 야기한다라고 할 때 국가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규제를 할 수 있는 것은 그 대상자들 하나 내지 둘, 셋, 요 정도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응? 그리고 나머지는 규제 대상 밖에 있고, 이러한 경우, 규제 대상 밖에 있을 때 국가가 어떤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 각 당사자들을 불러놓고 국가 또는 뭐 이해관계인, 뭐 지자체 다 불러놓고 뭔가 이제 자율적으로 환경 문제를 좀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 틀을 좀 쓰자
그래서 뭐 소위 자율적 환경 관리 해갖고 뭐 지자체랑 지역 공단의 기업들이랑 이제 협약을 체결하는 거죠. 우리가 뭐 직접적인 단속을 하지 않을 테니까 너네가 스스로 좀 잘 이렇게 알아서 기준도 지키고 해라.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매번 뭐 단속 안 나오고 하니까 이제 좋은 거죠. 그렇게 서로 이렇게 협약을 맺어서 했을 때 더 어떤 환경 보호라고 하는 그 행정 목적을 더 달성할 수 있을 것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협동의 원칙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말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보통 요 그 세 가지 기본 원칙이 그 환경법 전반에 적용이 되는 일반 원칙이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오늘날 지속 가능한 개발의 원칙도 이야기하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ESSD에서 지속 가능 발전해서 많이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환경법 영역에 있어서야 하는 중요한 이제 그 원칙으로 충분히 이야기할 만하죠. 개발과 보전을 조화한다.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어떤 이익을 조화롭게 해나가자라고 하는 부분이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환경운동의 어떤 전략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이 정보 공개와 참여의 원칙인데, 이것이 하나의 그 환경법의 기본 원칙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환경 관련 입법이나 정책도 이 부분을 따라야 될 것이고, 따라서 환경 정보 공개에 관한 입법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마련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환경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을 만들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러한 원칙에 입각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또 이제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데, 일부 학자들 중에는 환경법의 기본 원칙 중에 소급표를 인정하는 것을 하나의 원칙으로 인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법을 만들어서 과거의 행위도 처벌하자 라고 하는 게, 그런데 이제 환경 문제는 이게 특수한 거 아니냐. 이미 환경 문제를 야기시키면서 자기가 적절하게 그것을 제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오로지 그 영리를 이유 그 때문에 적절히 관리하지 않아서 지하수가 오염이 되고 해갖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을 때는 나중에 법을 만들어서 이 사람이 이것을 치우도록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법리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법원이나 또 이런 데서 이제 그것은 이제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지는 않은데, 개인적으로는 뭔가 좀 설득력이 좀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기도 해요. 특히 환경법 영역에 있어서는. 그러나 이제 현재 그 이야기가 되어지는 원칙으로는 이 정도가 보통 중요 원칙으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환경법 일반과 관련돼서 환경법을 또 이제 분류를 좀 해보는데, 보면은 그 59페이지를 보면 환경법의 발전 단계와 분류해서 보통 위생법 단계, 공예법 단계, 환경법 단계 이렇게 나눠보기도 하는데, 오늘날은 이제 환경법 어떤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좀 볼 수 있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보면은 환경법 단계는 소위 그 환경권을 중요한 어떤 그 이념으로 이제 보고 환경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이제 개별 어떤 환경 법률들을 이제 갖고 환경 문제를 이제 대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환경법의 그 체계를 틀을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자, 지금 이제 헌법을 쭉 이야기했는데, 모든 이제 법학적인 논의는 헌법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통 제일 꼭대기에 환경법의 그 체계를 보면 제일 꼭대기에 헌법을 두고 환경권 조항이죠. 그 다음에 요 아래에 환경법 중에서도 가장 이제
나를 따르라 하는 이제 법이 있어요. 소위 환경 정책 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아래 위치를 하게 돼요. 그런데 소위 그 뭐 공예법 단계 쪽에서는 이 아래는 이제 다양한 분야의 이제 법률들이 이제 배치가 되는데 이 대부분의 사항들을 하나의 단일법으로 다 규율 가능한 그런 이제 상황에서 이런 단일법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대표적인 게 우리 이제 예전에 뭐 공해방지법이라든가 환경보전법 같은 것들이 하나의 법으로 여러 가지를 이제 규율을 했는데 이거 갖고는 이제 힘든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의 그 정책법, 일반법, 이념법으로서 환경정책기본법을 두고 그래서 이 환경정책기본법에 환경이란 해놓고 환경의 정의를 내려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여러분들 폐기물법, 토양법 보면 폐기물이란 뭐고, 뭐 토양 오염 물질은 뭐고 이렇게 개념 정의를 하고 그 개념의 틀 하에 법을 이제 적용하고 집행을 하는 것처럼 우리 환경정책기본법에는 환경이란 해놓고 이제 생활환경, 그 다음에 자연환경 두 가지를 이제 규율을 하죠. 그래서 환경법은 크게 생활환경 분야와 그 다음에 자연환경 분야 이 분야가 가장 이제 핵심적인 틀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따로 떼어놓아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이 자 오늘날 헌법, 환경정책 기본법 등등을 놓고 볼 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이야기하는 게 이제 예방의 원칙이다. 환경정책 기본법에서도 명문으로 중요한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예방적 어떤 그 차원의 어떤 수단을 이야기하면서 소위 그 환경 영향 평가법을 놓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생활환경 쪽에서는 이제 뭐 폐기물, 대기, 뭐 수질 이런 생활환경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이제 자연환경과 관련돼서는 자연환경보전법이라든가 뭐 습지보전법, 뭐 야생생물 보전, 뭐 이러한 법들이 이제 자연환경 파트에 들어가는 거죠. 간단하게 뭐 62페이지에 그 표에 소위 그 환경법, 환경보호를 중심으로 한 이제 법들이 되겠죠. 환경법의 이제 그 체계와 관련돼 갖고 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보면 사전 예방적 규율에서 환경영향 평가, 자연환경, 생활환경, 그다음에 대기, 수질, 폐기물 등등등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보통 자연환경 보전과 관련돼서 보통 우리가 생활환경 중심으로 먼저 법률들이 이렇게 정비가 되어 오다가 우리가 한 2000년대에 이어오면서 그 자연환경 분야의 법들이 새롭게 많이 만들어지고 되게 보완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우리 그 법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좀 선진국으로 가는 그러한 환경법 체계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태계 보호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게 먹고 사는 문제가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거나 했을 때 이제 관심이 가거든요. 이런 예를 들면 뭐 대기, 수질, 직접 어떤 뭐 기업 활동이라든가 뭐 이것과 관련된 거 말고 자연 환경, 자연 생태계 이쪽도 우리가 법으로 규율하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식적으로도 이렇게 좀 선진국 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거기서 볼 수가 있는데 요 자연 환경과 관련된 그 법률들이 바로 그 당시에 2000년대에 들어와서 많이 이제 체계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 문화유산과 자연환경 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특이한 법일 수도 있을 텐데 소위 그 내셔널 트러스트라고 하는 그 운동을 이제 반영한 이제 법인 거죠. 그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도 그 시작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환경운동권의 어떤 그 노력의 한 이제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국회의원이 직접 뭐 이름은 들어갔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시민 단체에서 만든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운동을 통해서 백두대간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사실 백두대간이 뭐 이게 법률 명칭이라고 하긴 어려운데 이 법에 보면 백두대간이란 해갖고 법적 정의까지 이제 두게 되고, 요 국민신탁법도 이제 이러한 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 논거를 대고 그것이 이제 입법화된 하는 예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 시민운동의 그 어떤 역량과 그런 노력이 이제 좀 나타난 것이 자연환경 분야의 어떤 법률들에 좀 몇 개 있고요. 이러한 것이 이제 환경보호소가 한 주요 법률의 틀인데, 지금 그 환경법을 보통 우리가 분류를 해볼 때, 보통은 이제 여러 가지 환경헌법이니 환경행정법이니 환경형법이니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 60페이지인데요. 제가 보고 있는 것이 소위 그 환경행정법이 이제 주된 어떤 그 내용이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법률들을 나눌 때 행정법규, 어떤 뭐 공익을 위해서 만드는 이제 그 법규들 보통 행정법규라고 하는데, 대기법, 수질법, 폐기물법 다 이런 것들이 다 환경행정법에 해당이 되겠다. 그런데 보통은 요 행정법규에 보면 앞에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 수단이나 틀을 정해놓고 맨 뒤에 가면 벌칙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행위를 위반했을 때는 처벌하겠다. 그런데 이게 행정법규다 보니까 처벌될 때에는 굉장히 형량이 약해요. 그죠? 뭐 수질, 대기, 폐기물 위반했을 때 뒤에 보면 뭐 벌금 뭐 1,000만 원, 500만 원 또는 뭐 과태료 주로 이렇게 이제 처벌을 하다 보니까 환경 어떤 그 보호라고 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그 실효성 확보 되게 미흡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뭐 그냥 뭐 걸리더라도 돈으로 때우는 이런 어떤 그 모습들을 보이다 보니까, 그럼 뭔가 환경 위반에 대해서는 뭐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자라고 해서 이제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이 어떤 그 환경 뭐 형벌 문제인데, 환경 형법.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형법이라고 할 때 얘기하면 범죄와 뭐 형벌에 관한 규정이다. 그러니까 범죄하면 뭐 사람을 살해한 자는 뭐 징역 또는 뭐 사형, 뭐 절도한 자는, 절취한 자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을 뭐 파괴한 자, 뭐 등은 뭐 처벌할 수 있다. 이러한 이제 논리 구조가 될 텐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야기한 주로 환경행정법에서 이러한 것들을 규율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약하고, 그래서 이제 형사특별법으로서 이제 환경범죄 뭐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것을 이제 따로 두고 있는 거죠. 요거는 뭐 약간의 이제 내용이 섞여 있는데, 그 행정법적인 뭐 과징금이라든가 뭐 일정 행정처분이라든가 이런 내용뿐만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이제 같이 담고 있는, 좀 이렇게 섞여 있는 법이에요. 뭐 이제 과도기적인 이제 어떤 그 형사처벌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한쪽에서는 우리 그 형법 전에 환경 범죄를 넣어야 할 때가 왔다. 뭐냐면 이제 환경사범을 뭐 이렇게 절도나 뭐 이런 뭐 강도나 이런 범죄와 같이 처벌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 문제를 일으킨, 환경법을 어긴 사람을 일반 형사범과 같이 처벌하자라고 하는 이제 논리는 이게 그 입법적인 이제 그 예로 드는 것이 독일 형법을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독일 그 형법에 보면 이렇게 재산에 관한 죄, 또는 문서 위조에 관한 죄처럼 환경 범죄에 관한 죄라고 하는 것이 일반 그 형법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겼을 때는 일반 형사 사건을 다 쭉 이렇게 처리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도 일반 형법 전에 환경
범죄에 관한 내용을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계속 이야기가 되어져 왔는데 그동안은 주로 이제 이렇게 좀 산업계에서 경제계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반대를 하고 해왔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하는데 환경 어떤 법규를 위반했다고 해서 일반 뭐 절도나 뭐 이런 범죄처럼 같이 처벌하는 것 좀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논리로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환경 문제가 점점 심각해진 상황이 되면 이런 환경 사범에 대해서도 일반 형법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 때가 분명히 이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일반 행정법규 플러스 이렇게 형사특별법으로서 환경범죄 단속에 관한 이제 특별조치법으로 이제 적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소위 환경형법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좀 이렇게 다루어지고 있는 이제 부분인 거고요. 뭐 이렇게 이제 환경법을 우리가 이제 좀 분류를 좀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일단 헌법을 정점으로 해서 환경기본법, 개별 어떤 환경법들 대부분이 환경행정법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뭐 소송 제기하고 손해배상 받고 뭐 공사 중지 청구하고 하는 이제 소위 이제 사법적인 부분 그리고 환경사법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의 형사범으로 봐서 또는 형사처벌을 하는 요 영역을 우리가 또 환경 형법 이렇게 분류해서 환경법의 어떤 틀을 일단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다.